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중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이펙 계기 양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사드 배치 문제였던 만큼 양국이 출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사드 갈등 전후로 관계를 되돌리자는데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 배치 관련 유감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사과나 유감 표명. 저희가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과 내년 2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앞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다스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입니다. 17명 개인 계좌에 있던 120억 원이 2008년 2월에서 3월 다스로 옮겨갔다는 내용입니다. 돈이 옮겨간 건 BBK 특검이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다스의 2008년 계정별 원장에서 문건 속 내용이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짜에 특정할 만한 숫자의 같은 금액들이 두 문서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2008년 3월 이모 씨 계좌에서 2억 5,900만 원, 박모 씨 계좌에서는 2억 700만 원이 다스로 건너갔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의 문건과 다스 원장이 똑같습니다. 두 문서에 나오는 입금 날짜와 금액, 개설은행을 비교해봤더니 모두 일치했습니다. 2008년 특검에서는 120억 비자금으로 보이는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국감에서 검찰이 해당 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리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국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서 갑작스런 통보에 곧바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제 비공개로 하는지 물어보고 하십시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복귀 명분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김장겸 MBC 사장 지키기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일주일 만에 접었던 한국당은 이번엔 더 짧은 나흘 만에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일반 상임위 국감이 내일 마무리돼 국감 보이콧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음 달 초 청와대 국감과 예산 국회까지 불참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이미 보이콧 선언 때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한국당은 당분간 항의의 뜻으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상임위 회의장 노트북에 항의 문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두산의 1패 뒤 파죽짓의 4연승을 거두고 통산 11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의 대기록도 이어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시작됐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얼굴 뵈서 즐겁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인기 절정의 국가가 있죠. 공처가 컨셉. 아, 예. 내가 보기엔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일 것 같아. 결혼 안 했지만.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여보, 차 안에서 담배 좀 안 피울 수 없어요? 끊으라는 말은 안 할게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보, 냉장고에서 왜 이리 쾌쾌한 냄새가 나죠? 명정님. 네, 안녕하세요. 유명조입니다. 예. 다음에 마차님. 와, 좋은데?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 연기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메소드 연기. 네. 열심히 제작자는 채찍을 휘두르지만 알겠습니다. 자, 새날 달력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요. 뭐냐면은 어떤 취지냐면 새가 날아든다가
트위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줄임말을 의도하고 간 거였어요. 새날. 박근혜 정권을 빨리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날을 만들자. 새날. 요 의미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지나간 어떤 우리 방송만의 어떤 흔적이랄까 이런 거를 진짜 새로운 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해는 2018년도부터잖아요. 2017년도만 해도 박근혜 정권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달력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이제 펀딩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신다고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새날 달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그 새날에 출연해서 목소리를 모아주셨던 출연자분들을 기본적으로 그 얼굴을 다 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걸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서로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그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분들은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든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든 어떻게 애를 쓰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같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 삼아 달력이라는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첫 번째 이벤트인데 이 계기로 서로의 얼굴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또 그 4.16 그 기억 저장소 있죠. 거기가 또 큰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작은 힘도 보태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가 나온 건 아니죠? 지금 딱 시안은 나온 건 아니고 그 저희가 도메인을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날베스트.com 예. 들어가시면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구글 폼으로. SAENALBEST.com. 네. 예. 펀드 형태로 가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단순해요.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작비를 먼저 모으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제작비를 먼저 모아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펀딩 기간이 끝난 후에는 또 이렇게 그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10월 말 됐고요. 지금 2달 정도 남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새 달력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탁상형인 거죠? 예, 탁상용으로. 그러니까 그 달력을 보면 저는 일반적인 달력과는 좀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촛불 1주년에 관련된 주요 날짜라든지 세월호 사건 관련된 날짜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예. 기존에 있던 달력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형태로 예. 지금 진행되는 그런 달력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보통 달력이 12장이잖아요. 저희는 24장으로 진행됩니다. 24장으로요. 네. 그만큼 얼굴을 많이 담고 싶어요. 새날 달력 많은 관심 바라고요. 이거 미리 지금 펀딩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새날베스트.com 네. 들어가셔갖고 펀딩하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갖고 청원한 거 홍보 좀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은 그건 청원 대상이 되지는 못했어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돼야 그 20만 명을 갖고 청와대에서 답을 해주는 시스템, 백악관도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조국 수석 등 관련된 분들이 답을 해줄까? 저번에 또 그거 한번 답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답을 한 적이 있는데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인가 방송에서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게스트 나와가지고 낙태죄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사문화된 법에 좀 가까워요. 낙태를 해도 그걸로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낙태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없애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여자인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프랑스를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낙태 합법화를 시킨 게 197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40년 뒤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낙태 비용이 70만 원 정도 드는 거를 건강보험에서 80% 정도 적용을 해줬는데 2013년부터 낙태 비용도 전액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있고요. 뭐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의 낙태를 방해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 여자친구가 내 허락도 없이 낙태를 했어요라고 내가 경찰서 가서 고발하겠다 하는 남자들이 나오면서 이게 막 같이 막 이슈가 되고 막 그러면서 악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낙태가 제가 반대 의견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어려운 부분, 낙태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재벌가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총수가 오늘 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을 나만 받기 위해서 애를 지우면 되거든요. 민법이 그렇게 나와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법까지 같이 손봐야 돼요. 낙태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 민법을 없앤다는 거는 민법이라는 거는 상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민법이기 때문에 상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손대서 같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낙태죄를 그냥 형법에 있는 낙태죄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을 같이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국 수석도 이거에 대해서 할게 말게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내용은 차치하고 청와대가 이런 시스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고 싶어요. 20만 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뭐 받아들이겠다 말겠다 이런 것보다 상황도 설명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은 해법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시스템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지금 청와대 가면은 그런 식으로 20만 명을 넘기 위한 각종 청원들이 무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일베 폐쇄 이게 지금 5만 명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며칠 안 남았다고 해요. 방송 나가는 날짜로 따지면 2, 3일밖에 안 남은 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만 명이 청원했으니까 일베 폐쇄할게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입장을 밝힌다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하냐면은 우리 같은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심각한 사안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원을 보고 이러이러하니 아까 명령님 말씀처럼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려주면 사실상 집정민주주의 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 가셔가지고요. 일베 청원은 저희도 찬성하잖아요.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네. 야수님이 일베는 일베 안에 가둬놓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일베처럼 뭐 극우적인 그 반인륜적인 표현들이 뭐 범람하는 사이트가 있을 때 생길 때마다 그 사이트를 폐쇄시킨다는 건 위험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위헌의 요소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해질.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일수록 가까이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지워버리면 정말 내가 위험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일수록 가까이 두고 내가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전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법에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베를 그냥 사이트만 지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베 안에서 모든 범죄 행위를 한 애들을 다 처벌하자. 맞아. 운영자도 처벌하자. 이런 맞아요. 개념이거든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일베를 없애자라는 게 일베라는 사이트가 또 회사의 사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유물을 공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개별 행위가 법을 저촉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벌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처벌하면은 일베라는 사이트 자체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권력기관들이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만큼 상업적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이트의 상업적 가치가. 그런데 그게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원도 안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사이트 자체를 뭐 이렇게 폐쇄를 시킨다거나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라넷 있죠. 소라넷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없앴잖아요. 그러면 소라넷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들, 커뮤니티 회원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자기 욕망을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다른 커뮤니티에 모여서 다시 그 활동을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일베에 있는 베스트 유저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처벌하면 돼요. 개별 사람마다 처벌만 하면 돼요. 일베라는 사이트가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를 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국내법으로 폐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아니, 미국 협조 그거 상관없어요. 소라넷은 그러면 어떻게 폐쇄를 시켰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도메인 소유권하고는 상관없이 운영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저는 아직까지 그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거 있죠. 미국에는 나치를 찬양하면은 무조건 처벌하잖아요. 관광객도 이렇게 체포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아주 처벌 조항이 좀 미비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베닷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FBI 워닝 뜨는 부분으로 해서 차단을 시킬 수 있고 일단 처벌을 우선 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처벌이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 어쨌건 뭐 낙태죄 폐지 청원은 20만 명을 넘었고 일베 폐쇄 청원은 5만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법 제정도요. 알고 보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베 폐쇄하라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이 5만 명뿐만이 아니라 500만 명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거든요. 폐륜적이잖아요. 일단 그 내용들이 정치적인 건 나머지 다른 거예요.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은 그걸 이유로 폐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것들에 대해서 폐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 20만 명이 넘으면 조국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답할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좀 안일했다. 당장이라도 가서 하겠다.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거기 가면은 SNS 계정 등으로 그 청원에 서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회가 지금 박문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론이 너무도 빗발치니까 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나가면 들어오지 마. 그냥 보기 싫으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기억들 나시죠? 최순실 관련한 이야기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보이콧했는데 그래 그러면 야당이 할게.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내가 국회 보이콧하면 무조건 그 상임위원회가 멈추는 게 아니더만요. 일반 간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권 이런 게 넘어가게 돼 있는 그런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국회가 잘만 돌아가요.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을 쉴드 칠 만한 공간적 배경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전에 돌아오기 전에 TK 의원들이 29일 날 일요일 날 만찬 회동을 가졌어요. 여기서 제가 뭘 보고 느낀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도는 TK 의원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친박들이거든요. 그렇죠. TK 의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자 했는데 보도에 나가니까 그냥 마음을 모으자. 좋은 말로 우리가 단합하자 이런 의미였겠지만 보도에 나가니까 속마음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친박 출당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일 대우로 반대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지방선거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 서청원, 최경환 출당시키는 거 우리가 반대할 거야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완고하게 자기들 간에 카르텔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TK가 마음을 모으자? 박근혜 출당하는 쪽으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밌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자리 만든 사람은 김광림 정책위원장이고 최경환, 추경호, 강석호, 이완영, 김정재 이런 사람들 해서 총 16명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가 갖고 있는 귀국 이후에 그 공항에서 말 엄청 세게 해야 돼. 나이 드신 분이면 어쩌고저쩌고 막 거의 쓰레기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반격 중에 하나로 자기 지역 관련한 사람들 모아서 단일 대우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이게 그 식사 자리에서 그랬다잖아요.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 그리고 박근혜 출당 문제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알지 이거지. 말 안 해도 아는, 말 안 해도 동의할 수 있는 건 빼고 그냥 눈빛으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이제 건배사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 전략으로 또 가는 거죠. 세력 싸움 하는 거죠. 다음 달 3일 출당 부분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면은 세대결 의원총회 같은 거 해서 찬반 하게 되면 박근혜가 출당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미리 이제 표단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감 보이콧을 처리하고 복귀를 했는데 드레스 코드가 참 멋져요.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멋지다고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서네요. 11.6 때도 상복을 안 입던 인간들이 자기들은 까만색 양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제삿날인데 근데 그때도 안 입던 그 상복을 뒤늦게 그 박문진 이사 2명 뺏겼다고 그 상복 입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뺏긴 게 아니고 지들이 뺏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언론이 죽었다라는 그 퍼포먼스인데
얘네들은 문화지체 현상, 시대지체 현상이 너무 심한 게 이미 9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상복을 입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예. 국정감사가 끝나잖아요. 이제 10월 달로 해서. 예. 나갔는데 11월 1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합니다. 예산안 갖고. 내년 예산안. 그리고 11월 8일 날은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합니다. 지금 안 풀면은 방법이 없어. 11월 1일이 지나고 풀면 문재인은 패싱하고 트럼프한테만 들어오냐?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정연설하는데 지지율이 75% 넘는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그때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으면 그 자리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뒷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 보이콧한 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엄청 쏟아지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그 자리를 텅 비워놔. 그러면 당연히 또 한 번 더 여론의 문매를 맞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번 주 초저에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게 예견돼 있었던 거거든요. 길게 갈 수 없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는 이제 다 끝나가고 이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비열하다 이런 느낌이 항상 보고 있으면 느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히 카드가 없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도부를 제외한 평 의원들이 보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지도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딱히 자기가 지도부라고 생각해도 마땅한 카드가 없거든요. 지금 전국 자체가 지지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뭐 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냥 얌전히 쪼그라들기에는 억울하니까 뭔가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거지만, 그래도 지도부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조삼모사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 정우택의 말은 이런 겁니다.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 음모를 가지고 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 자유당 애들이 이렇게 국감 보이콧하고 돌아온다는 복귀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예상돼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11월 1일 날 대통령 시정연설, 트럼프 오고,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핑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핑계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복귀하는 타이밍이 이제는 예결산이잖아요. 예산. 그래서 자기네 지역구의 예산이 갈 수 있는 거를 그나마도 깎일까봐 들어온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돈이지 뭐. 얘네들이 보는 건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다른 거 국가, 정의, 국민 이런 거 안 봐요. 자기네 지역에 돈 갖고 가는 거, 그래서 또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얘네들이 노리는 건. 그래서 예산 이제 심의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지 뭐. 그 외에는 다 핑계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 바른정당의 김무성을 비롯한 그 통합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고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서청원의, 홍준표의, 최경환의 이거 까발릴 거야 하고 폭로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귀초가 주목되고 있어요. 사실 참 우리도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EJ를 하는데 어느 쪽 EJ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봐요. 홍준표가 더 세져야 되면 생기는 뒤에 어떤 그 효과, 친박이 홍준표를 이기는 경우에 어떤 효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합당한, 우리가 어느 쪽을 응원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서청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황상 녹취록은 없는 것 같아요. 녹취록이 없는 뻥카로 서로에게 뻥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녹취록을 안 까는 상태에서 기세 싸움으로 서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친박 세력이 그 홍준표의 어떤 아도찢기? 예, 그러니까 바른말 고운말. 바른정당에서 옮겨왔던 그 사람들을 자기 세라고 치고, 자기 세력이라고 치고 이렇게 자기 지분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방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체 정치판에서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홍준표를 죽이려면 모아놓고 죽여야 하기 때문에 흩어지면 불편해요. 일단 저는 그러면 이쪽에 서청원 쪽, 예. 다음에 우리 저는 이제 홍준표를 응원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대차게 세게 나가서 친박 청산하고 한 절반 정도 뚝 잘라버리고 바른정당 한 절반 정도 흡수하고 그래서 바른한국당 만들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에 또 남아있는 그 공화주의자하고 국민의당 공화주의자하고 합쳐서 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우리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또 거기서 또 아리 틀고 그다음에 이 친박 단체는 또 그 TK 어디선가에서 또 아리 틀고 딱 그렇게 있으면 아주 모양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철수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다당제가 되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의당의 입지가 뭐 맨 끝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건 궁극적 의미의 다당제. TK 자민련 그런 형태로 TK가 좀 찌그러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명종님하고 약간 결이 좀 비슷한 건데 홍준표가 지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기는 게 더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분분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자유한국당을 쪼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대해 아직도. 그러니까 아예 TK 쪽 의원들이 주축이 된 사람들이 당을 하나 쪼개든 홍준표를 쫓아내든 쪼개지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권력이라는 게 우스운 게 친박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넘는다는데 이 진흙탕 싸움에서 안 나서잖아요. 당사자들 빼고 나면. 사실은 좀 비겁한 인간들인 거야. 총알 맞기 싫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이긴 쪽 편 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언제 친박이야? 이씨, 말도 안 돼. 홍준표로 갈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서청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 세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들지도 아니고 지들 입장에서 보면 개개로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인 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서청원 입장에서 나 혼자 고립되고 최경환이랑 몇몇이 고립되는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안한 거예요. 민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청원 쪽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는 탁월한 기술자다. 윤 전 부사장이 2010년과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에 홍준표 대표 언론 특보였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서청원의 사람이었다고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언론계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D일보 뭐 출신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러면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청원 자체도 여론에 엄청 밀려 있는 거거든요. 친박들 자체가 대대적으로 나서갖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경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K 지역 국회의원들 16명 모아가지고 니들은 배신하면 안 된다. 딱 이 상태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세대결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50명이 넘어가는 정도의 친박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이 계산은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TK는 박근혜 의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면 더 유리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역, 그 이권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바른정당하고 분열되고, 당시도 민주당도 거기 지방선거 같은 데 들어가고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과반이 넘는 정도의 지지율은 없어도, 30%대로도 뭔가를 지켜 먹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전략을 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른정당도 지금 전당대회 후보 지금 등록을 마쳤고요. 13일날,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유승민 출마했고요. 정운천 출마했고, 박유근 출마했고 하태경, 정문원, 박인숙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마해가지고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가는데 전당대회 레이스 들어가기 전에 통합파들은 갈 거야 말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11월 3일이 친박 출당 결론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월 3일날 그 결론을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 친박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여론의 못매를 맞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왜 나갔는데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11월 3일이면 뭐 어차피 다 이번 주 결정날 문제들이라고 보면 참 재밌어지는 정치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탈당파들 있잖아요. 통합파들. 통합파들도 서로 게임 중에 그거 있잖아요. 먼저 일어서면 지는 게임, 눈치 게임처럼 서로 그 눈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는 의원 숫자가 13명이 확 넘어갈 때는 13명이니까 이름을 외우기 힘들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 뭐 김성태, 장제원 이 정도만 우리가 알지 나머지 10여 명은 누군가 있겠지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넘어가는 의원이 5명이야. 그러면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최대한 많이 한꺼번에 넘어가야지 자기들이 흔적 없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적당한 선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냐면 친박 청산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친박 청산을 하는 명목으로 또 그 논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분석을 항상 뛰어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서 꾸역꾸역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할지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분명히 달 거다. 저는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떤 결론이든 이 사람들은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촛불 1주년 맞이해가지고요. 한겨레가 여론조사한 국정 운영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긍정평가 76.3 그리고 부정평가가 19.9였습니다. 뭐 취임 100일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지금 현재는 촛불 1년 여론조사 촛불 1년에 기념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76%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까지는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 취임의 컨벤션 효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지지율이 처음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섞이면서 2, 3개월 안에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정도로 이렇게 일단 가요. 그러다가 선거 하나가 있으면 그게 출렁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거의 반년째 76%다. 4분의 3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거거든요. 통계적으로는 압도적인 거의 몰표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중요해요. 지지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40% 넘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어디서 왔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투표자의 63.9%,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투표자의 74.3%,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이의 94.5%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홍준표 찍은 사람들은요? 31%입니다. 심지어 32%가 홍준표 쪽에도 있어. 그러니 76%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바른정당 유승민 찍은 사람 중에 74.3%라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워낙에 득표율이 낮아가지고 한 5, 6% 갖고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20%를 찍은 사람이잖아요. 네. 안철수가 20% 득표를 얻었는데 그중에 63.9%가 찍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안철수의 대통령 선거 때 표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몇 %의 사람들은 사실 보수 쪽에서 온 표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더 그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걸까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통계나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 싶은 그런 의문도 드네요.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석을 위한 분석이에요. 높아지면 좋지.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지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고유의 지지자분들, 이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이상하면 안 돼요. 네. 끝.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름에 대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간격을 좁히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우리 고유의 지지자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것 같은 것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지지율과 플러스 지금 35%의 지지율이 더해진 건데 이 지지율이 더해진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기간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잘하네 라고 지지를 해주게 된 결과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될 게 지지 더하기 포용의 정신입니다. 이 뒤늦게 합류한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30% 되는 사람들 포용해야 돼요.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왜 지지율이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약간 좀 그런 이론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지율이 빠지면 좀 빠질 수도 있지 뭐. 근데 좋은 건 좋은 쪽으로 이용하고 나쁜 건 나쁜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각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 국민들의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들이 정치적 지향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지율이 고공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실 국회에서의 여소야대가 극복되는 측면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촛불 1주년 여론조사가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정당 지지율도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2%, 자유한국당 10.3%, 정의당 7.7%, 바른정당 6.4%, 국민의당 6% 순이었고요. 무응답은 18.6%. 여기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박스권에 gat혀 있더라고요. 45에서 55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 10%입니다. 10.3%. 그러니까 촛불 1주년으로 조사한 이 조사에서 정의당이 무려 7.7 나왔으니까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오차 범위 내가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가 당대표 되고 그러면서 막 역동적인 모습 좀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어떤 여론조사에서 20%까지 나온 걸 본 적은 있는데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15% 정도의 박스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20%하고 10% 사이에 계속 머물고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6.4, 국민의당 6% 이거 다 합쳐봐야 더불어민주당보다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무응답이 18.6이니까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이 시그널을 좀 다른 식으로 분석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혁해. 좀 무리가 있더라도 밀어붙여.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도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게 5%, 6%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전체 지지율에서는 거의 꼴찌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진짜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석고대죄는 아니군요. 석고대죄 해야 되지만 반성하는 그런 성찰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다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76% 나온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야당한테 희망 자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저는 그게 느껴져요.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적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찍어왔던 관성대로 최소한 민주당 못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6이잖아요. 그럼 거의 20몇 % 이상? 29% 정도. 그렇죠. 29% 정도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여당 뒷받침해주자가 돼요. 선거에서. 47.2도요.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그 당시 야당으로서 지지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박스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55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걸 견인하면 결국은 지방선거 압승이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막상 선거가 이루어지면 TK 쪽 표는 몰빵 나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여론조사에서 항상 절반의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당 운영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몰랐어요. 그때 김현우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권리당원들의 당비는 다 시도당으로 간대잖아요. 그러면 중앙당은 뭘 먹고 살아? 거지된 거야.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나면 다 썼다면서요. 그게 오세훈 때문이잖아요. 후원에 못하게 하나. 그래서 이번에 부활됐다고 하니까 이게 좀 중앙당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없는 큰 집. 그러니까. 불쌍해 죽겠네. 종갓집에 돈이 좀 있어야. 그렇죠. 베풀고 살지. 예전에 정치하기가 쉬웠어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막 줬어요. 야당한테, 청지들한테도 막 정치자금 막 주면은, 자, 서울시당위원장 들어오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금일봉. 그렇지. 박의원, 갖다 써. 옛날에는 국회 안에 그렇게 현금이 넘쳐났다잖아요. 항상 의원실 안에 박스로 몇 박스씩 항상 준비돼 있었대요. 그게 박스권이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돈으로 하는 정치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을 한 거죠. 투명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투명한 돈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한 그 정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세훈 같은 인간들이 악용하면서 그 중앙당 후원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그 지역 정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뒷돈 거래가 활발한 정당들만 계속 살아남은 거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왜 못 깨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자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산에 해가지고 1,000억 원 정도의
당 재산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의 지금 자강파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강이 아니고 자강의 의미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다잖아요. 근데 대등한 원칙에서 흡수되고 싶지 않다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부자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봐요.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처럼 만들어주는 건 반대합니다. 너무 배부르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이렇게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더 많아져서 투명하게 회계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만 유지하면 아무리 부자가 된들 뭐 저들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자는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사실. 푸나님 말씀대로 배부르면 나태해지니까 2017년도 남은 2달 동안 50억, 내년 2018년도에 100억이죠? 예,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더해주면 안 돼요. 그럴까?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돼. 잠깐만, 내가 그냥 써버릴까? 써버려. 저 아직 100억을 다 못 채웠는데 또 마저 써야 되나, 이거. 머리 아프네. 그건 내년에 하라니까. 올해는 50억만 하면 돼요.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잘 나갈 때가 사실은 저도 살아보면 느끼는 건데요. 피크점 찍고 있을 때, 물론 어떤 게 피크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게 어떤 자만심들이 결국에는 내리막을 찍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딱 적당해요, 이 정도가. 선거 때 가면 더 오르잖아요, 선거 효과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75% 정도가 저는 5년 내내 유지됐으면 참 좋겠네. 선거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새가 나르든다에 당적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민주당입니다. 패널들 중에 제가 대충 세려니까 7, 8명이 민주당 극렬 당원이시더만 김열 극렬당원, 최민희 극렬당원, 김민석 극렬당원, 저는 야수 극렬당원. 당비를 무려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셀프로 잘했으니까 정할 수 있는 거죠. 이체를. 남들 다 1,000원 할 때 5배나 많은. 진짜 극렬당원 저분 저기 계세요. 유명정님. 막 이상한 기념품 막 갖고 다니고. 와,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무슨 당선 기념 배지 이런 걸 갖고 다녀. 또 올라오신 분입니다. 이니 굿즈. 제일 많이 갖고 계실걸요? 수집갑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네. 내년에 개헌할 계획이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상을 계속 평균적으로 매달 해서 임기 기간 동안 끝나면 자동 연장하는 걸로. 그럼 얼마나 중상모략이 있을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5선까지는 자동 연장으로. 저는 그냥 그 정도면은 동상을 세워주자 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동 연장 세네.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차는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전후 광주와 전남 일원에선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민중 항쟁이 일었지요. 당시 무고한 시민들은 사망과 부상, 구속 등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 중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디에 시신이 묻혔는지조차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팀은 항쟁 당시 사라진 가족의 행방을 찾으며 고통과 그리움 속에 살아온 행방불명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옛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기복 어르신이나 항쟁 당시 마지막 격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현장. 이곳에서는 5.18 유가족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밤낮으로 농성 중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다른 용도가 아닌 원형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바람 때문인데요. 5.18 행방불명자 가족인 81세 위기복 어르신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완도에 가서 공사를 맡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5.18이 일어났다 해서 올라오는 게 길이 막혀서 못 올라와요. 5.18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강조가 난리가 나는데 새끼들이나 가족은 강조가 있는데 올라오지 못하니까 잘 미치겠지. 그런데 5.18이 이제 끝났다고 대인당에서 올라와서 온 게 아들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 어디 갔냐고 다 가서 안 들어오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 자녀분이 몇 살 때였어요? 국민학교 1학년이에요.
국민학교 1학년이면 막 입학해놓고 죽었어요. 7, 8살 정도 됐나요? 네. 총소리가 가득했던 당시 광주는 사라진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찾으러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주민들한테 얻어듣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얻어드는 게로 까다워 당신들도 죽은 게로 들어가라는 게 이제 무사서 집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실이 있죠.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안 찾았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찾을 길이 없어. 못 찾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데 유족회에서 비망록이라는 책을 냈대요. 책. 근데 책 전시회를 하는데 가서 본 게 비망록에서 우리 아들 사진이 있어요. 딱 두루눠서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사진을 찾은 게로 비망록에 실렸을 게 5.18에 희생되었다는 게 확실히 가서 M16 총상으로 딱 나와요. 그럼 국민학교 1학년 쟤네가 뚱땅뚱땅하게 좋다고 이제 곧보러 다닌다고 쫓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총으로 쏴버리는 거요. 고작 7살 난 아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을 비망록을 통해 알았다는 아버지. 아들의 유고를 찾고자 전국 사방팔방을 다녔지만 37년이 지난 지금도 유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서 떠나질 않지요. 저기서 부르면 저기서 막 뛰어오잖아. 아버지한테 뛰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모습. 그런 거 저런 것이 아무거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안 되어서 다녔고 여가 있었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창현아, 아버지는 죽는 그 시간까지 널 잊지 않고 있다. 내 가슴이 너는 살아있어. 항상. 내가 항상 자나깨나 네 얼굴 내 눈에는 상상하게 떠오른다. 지금까지도 5.18 때 너를 안 주겠다고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5.18 희생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 생명 다 바쳐서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아버지가 너는 지켜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번에도 역시 옛 전남도청에서 농성 중인 또 다른 행방불명자의 가족 이근내 어르신을 만나봅니다. 어르신은 5.18 항쟁 이후 22년 동안 아들이 행방불명 상태였다가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의 요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19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본관에가 5시 들어놓고 있었어요. 닭목 짜치를 딱 덮어놨대. 하얀 닭목으로. 걔들이 열어봤어. 열어본 게 아니요. 얼굴도 없고 옷도 하나도 안 입혀놨어요. 우리 애기는. 1년만 꿇어라. 꿇으면 내가 맹년에 버릴게. 학원에 그 대신 다니고 1년만 꿇어라. 대학교 간다는 게 1년만 꿇어라니. 그러면 내가 너 좋아하는 대로 옷 한 벌을 맞춰줄게. 그러고 해갖고 내가 옷을 한 벌 맞춰줬어. 구두까지 맞춰줬는데 그 옷은 하나도 없고 빤스도 안 입혀놓고 딱 그 닭목 하얀 거로 막 둘러 씌놨어. 그래서 난 우리 애가 아닌 줄 알았지. 얼굴이 없는 게. 얼굴도 없었어. 열을 원박 떨어져보고 없었어요. 그래갖고 못 찾아갖고 22년 만에 찾았어요. 분명 그날 아들은 어머니가 사준 셔츠며 바지, 구두까지 신고 나갔는데 확인한 시신은 맨몸이었고 얼굴도 없었습니다. 22년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가슴에는 한이 깊이 남았습니다. 송장이 와서 그거 있어도 그거 가서 이거 떨지 봐도 그래갖고 옷도 안 입혀놓고 맨사댕이로 닭목 짰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옷을 한 벌을 내가 입혀서 보냈으면 내가 덜 못한 뒤 옷도 안 입고 맨다니다 해서 그대로 썩어갖고 누가 임자가 없으니까 맨사댕이로 묻어버렸어요. 우리 애기는. 그런데 거의 기었어요. 우리 애기가. 얼굴도 없길래 우리 애기 아니다고 망울대 가서 봐도 그 얘기고 여기서 봐도 그 얘기고 하길래 얼굴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셨다고. 뒤통수 열만 있고 없어. 그래갖고 아니 우리 애기 아니 옷도 아닌데 옷을 입혀놨을 건데 옷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덜어나오고 3번을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엄마 망울동을 이제 차로 새러 가버렸지. 망울동에 가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송장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애기 아닌데 어디가 있을까 어제서 나가고 어디로 갔을까 하고는. 그렇게 맨몸으로 망울뚱에 묻힌 아들은 DNA 검사를 통해 22년 만에 비로소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지난 37년간 어머니는 80년 5월 그날을 되뇌이고 또 되뇌어 왔습니다. 새벽 3시, 4시 됐는데 가시네가 마이크 들고 시민 여러분들 나와서 우리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 안 들어왔는데 하고 내가 발을 굴르고 막 울게. 우리 상하방 애기가 성 안 들어왔어. 우리 애기 안 들어왔어. 반장한테는. 어메 도청 거기서 쉬고 있으면 성 들어가세요. 할게. 먼저 가거라. 나 늦게 나와서 이제 조금 이따 갈란다. 그래서 나는 왔는데 안 왔어라고 할게. 안 왔어요. 안 와. 그러고 이제 했지. 근데 그때 죽었어요. 그때 들어갔어요. 그렇게 얼마나 봉안에다 잡아였고 들드드드 가로분께 이제 이리저리 내빔새로 엄마야 했는가. 엄마 소리를 치고 나를 불렀는가 모르겠어. 어디만 가면 엄마야 가고 책만 사러 가려도 엄마 같이 가 그러면은 책방에서 누나요 하면 우리 큰 누나예요. 그러고 했는데 그런 것이 눈에가 상상해갖고 지금도 들어오고 엄마 그러고 들어오고 막 갖고 척자란 것이 꼭 학교 갔다 와도 고등학교 갔다 와도 엄마 그러고 부르고 들어오지 생긴 기억 안 돌아요. 그 일에. 어딜 가든 엄마를 찾고 꼭 엄마를 부르며 집에 들어왔다는 다정한 아들. 아들을 찾지 못해 전국을 헤맨 22년간도 또 유고를 확인한 그 후에도 어머님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5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요. 현재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특히 행방불명자들의 유고를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겠지요. 5.18 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의 얘기입니다. 현재 이제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신 분들은 현재 76명입니다. 근데 행방불명자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신고되신 분들이 약 400여 분 정도가 넘습니다. 행불자가 이제 신고가 되면 온전히 그 입증을 가족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5.18 행불자로 신고가 되면 뭐 정부에서든 뭐 시에서든 이렇게 찾아 나서주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온전히 그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정말 이분이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랬다는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도 5.18 관련 여러 기록이 조작들이 좀 문제가 되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매장 문제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매장에 대해서도 여러 기록들이 폐기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조작이 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자의 행방에 대한 제보들은 계속 이어졌고요. 특히 당시 계엄군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희생자들을 안매장했다는 증언과 기록들이 나오면서 현재 행방불명자들을 찾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는 그 안매장돼 있다가 교도소 인근 담 주변 이런 데서 그 발굴을 해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았습니다. 묻힌 분들을 찾았는데 군 기록에 의하면 27명에서 28명이 사망자로 나와요. 군 기록에는. 근데 실제 시신을 확인한 경우는 11구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6구에서 17구가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서 주변에 안매장이 있었다는 그런 제보들은 그간 꾸준히 있었는데 구체적인 저희들이 증거를 잡지를 못했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공수부대원의
안매장지에 대한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관한 또 비슷한 그런 여러 증언들도 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30일 드디어 옛 광주교도소 재소자 농장터에서 현장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안매장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5.18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지금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땅, 이곳에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골이 단 한 구라도 있다면 반드시 실오라기까지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겠지요. 작은 목소리팀이 광주를 찾았던 날, 그날도 변함없이 옛 전남도청에 모여있던 5.18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로 오늘 작은 목소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 우리 아들 24살을 먹었었어요. 그 운전을 배웠어. 그래갖고 이제 이 난리가 나니까 다친 사람들을 실어 날리다가 공수부대들 총에 맞았어. 이제 내 가슴에 다시 묻고 살아. 그 얘기를 하려면 가슴이 매서 잘 말이 안 난 거예요. 우리 아들은 29에 결혼해서 1년 6개월 100일 넘은 딸을 100일 잔치 한 5일 공공이 맞아서 세상을 떠보고 지금 마누라는 26세 혼자 돼갖고 애기 시살 먹은 놈 놔둬보고 가불고 밤낮 집에 가서도 그래. 호영아 네 자리 찾아놓고 내가 너 곁에 가마. 나 너 자리 안 찾아놓고 나 안 죽을란다. 여기서 죽더라도 너 죽은 자리에서 내가 죽지. 나 집에 와서는 안 죽는다. 그놈하고 말해.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81번째 이야기, 끝나지 않은 비극,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 지금까지 구성의 조승엽, 연출의 권수림, 저는 김영호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20만 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뭐 받아들이겠다 말겠다 이런 것보다 상황도 설명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은 해법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시스템화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지금 청와대 가면은 그런 식으로 20만 명을 넘기 위한 각종 청원들이 무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일베 폐쇄 이게 지금 5만 명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며칠 안 남았다고요. 방송 나가는 날짜로 따지면 2, 3일밖에 안 남은 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만 명이 청원했으니까 일베 폐쇄할게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입장을 밝힌다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하냐면은 우리 같은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심각한 사안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원을 보고 이러이러하니 아까 명령님 말씀처럼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려주면 사실상 집정민주주의 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 가셔가지고요. 일베 청원은 저희도 찬성하잖아요.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네. 야수님이 일베는 일베 안에 가둬놓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일베처럼 뭐 극우적인 그 반인륜적인 표현들이 뭐 범람하는 사이트가 있을 때 생길 때마다 그 사이트를 폐쇄시킨다는 건 위험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위헌의 요소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해질.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일수록 가까이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지워버리면 정말 내가 위험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일수록 가까이 두고 내가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전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법에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베를 그냥 사이트만 지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베 안에서 모든 범죄 행위를 한 애들을 다 처벌하자. 아 맞아. 운영자도 처벌하자. 그렇게 했으면 이런 맞아요. 개념이거든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일베를 없애자라는 게 일베라는 사이트가 또 회사의 사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유물을 공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개별 행위가 법을 저촉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벌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처벌하면은 일베라는 사이트에 다
자체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권력기관들이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만큼 상업적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죠. 사이트의 상업적 가치가. 그런데 그게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원도 안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사이트 자체를 뭐 이렇게 폐쇄를 시킨다거나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라넷 있죠. 소라넷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없앴잖아요. 그러면 소라넷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들, 커뮤니티 회원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자기 욕망을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다른 커뮤니티에 모여서 다시 그 활동을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일베에 있는 베스트 유저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처벌하면 돼요. 개별 사안마다 처벌만 하면 돼요. 일베라는 사이트가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를 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국내법으로 폐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아니, 미국 협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소라넷은 그러면 어떻게 폐쇄를 시켰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도메인 소유권하고는 상관없이 운영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거 있죠. 미국에는 나치를 찬양하면은 무조건 처벌하잖아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중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이펙 계기 양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사드 배치 문제였던 만큼 양국이 출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사드 갈등 전후로 관계를 되돌리자는데 양국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 배치 관련 유감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유감 표명. 사과나 유감 저희가 표명.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과 내년 2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앞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다스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입니다. 17명 개인 계좌에 있던 120억 원이 2008년 2월에서 3월 다스로 옮겨갔다는 내용입니다. 돈이 옮겨간 건 BBK 특검이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다스의 2008년 계정별 원장에서 문건 속 내용이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짜에 특정할 만한 숫자의 같은 금액들이 두 문서 모두에서 발견됐습니다. 2008년 3월 이모 씨 계좌에서 2억 5,900만 원, 박모 씨 계좌에서는 2억 700만 원이 다스로 건너갔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의 문건과 다스 원장이 똑같습니다. 두 문서에 나오는 입금 날짜와 금액, 개설은행을 비교해봤더니 모두 일치했습니다. 2008년 특검에서는 120억 비자금으로 보이는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국감에서 검찰이 해당 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리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복귀를 언급했습니다. 국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서 갑작스런 통보에 곧바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제 비공개로 하는지 물어보고 하십시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복귀 명분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김장겸 MBC 사장 직직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일주일 만에 접었던 한국당은 이번엔 더 짧은 나흘 만에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일반 상임위 국감이 내일 마무리돼 국감 보이콧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음 달 초 청와대 국감과 예산 국회까지 불참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이미 보이콧 선언 때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한국당은 당분간 항의의 뜻으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상임위 회의장 노트북에 항의 문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두산의 1패 뒤 파죽짓의 4연승을 거두고 통산 11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의 대기록도 이어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관광객도 이렇게 체포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아주 처벌 조항이 좀 미비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베닷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FBI 워닝 뜨는 부분으로 해서 차단을 시킬 수 있고 일단 처벌을 우선 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처벌이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 어쨌건 뭐 낙태죄 폐지 청원은 20만 명을 넘었고 일베 폐쇄 청원은 5만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모든 법 제정도요. 알고 보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베 폐쇄하라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이 5만 명뿐만이 아니라 500만 명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거든요. 폐륜적이잖아요. 일단 그 내용들이 정치적인 건 나머지 다른 거예요.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은 그걸 이유로 폐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것들에 대해서 폐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 20만 명이 넘으면 조국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답할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좀 많이 이랬다. 당장이라도 가서 하겠다.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거기 가면은 SNS 계정 등으로 그 청원에 서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회가 지금 박문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론이 너무 또 빗발치니까 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나가면 들어오지 마. 그냥 보기 싫으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기억들 나시죠? 최순실 관련한 이야기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보이콧했는데 그래 그러면 야당이 할게.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내가 국회 보이콧하면 무조건 그 상임위원회가 멈추는 게 아니더만요. 일반 간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권 이런 게 넘어가게 돼 있는 그런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국회가 잘만 돌아가요.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을 쉴드 칠 만한 공간적 배경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 전에 돌아오기 전에 TK 의원들이 29일 날 일요일 날 만찬 회동을 가졌어요. 여기서 제가 뭘 보고 느낀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도는 TK 의원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친박들이거든요. 그렇죠. TK 의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자 했는데 보도에 나가니까 그냥 마음을 모으자. 좋은 말로 우리가 단합하자 이런 의미였겠지만 보도에 나가니까 속마음은 그거였을 거 아니에요. 친박 출당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일 대우로 반대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지방선거 같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 서청원, 최경환 출당시키는 거 우리가 반대할 거야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완고하게 자기들 간에 카르텔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TK가 마음을 모으자? 박근혜 출당하는 쪽으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밌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자리 만든 사람은 김광림 정책위원장이고 최경환, 추경호, 강석호, 이완영, 김정재 이런 사람들 해서 총 16명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가 갖고 있는 귀국 이후에 그 공항에서 말 엄청 세게 해야 돼. 나이 드신 분이면 어쩌고저쩌고 막 거의 쓰레기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반격 중에 하나로 자기 지역 관련한 사람들 모아서 단일 대우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이게 그 식사 자리에서 그랬다잖아요.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 그리고 박근혜 출당 문제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알지 이거지.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시작됐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얼굴 뵈서 즐겁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인기 절정의 국가가 있죠. 공처가 컨셉. 아, 예. 내가 보기엔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일 것 같아. 결혼 안 했지만.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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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여보! 차 안에서 담배 좀 안 피울 수 없어요? 끊으라는 말은 안 할게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보! 냉장고에서 왜 이리 쾌쾌한 냄새가 나죠? 명정님. 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다음에
마차님. 와, 좋은데?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 연기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메소드 연기. 네. 열심히 제작자는 채찍을 휘두르지만, 알겠습니다. 자, 새날 달력.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요. 뭐냐면은 어떤 취지냐면, 새가 날아든다가 트위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줄임말, 처음부터 줄임말을 의도하고 간 거였어요. 새날. 박근혜 정권을 빨리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날을 만들자. 새날. 요 의미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지나간 어떤 우리 방송만의 어떤 흔적이랄까 이런 거를 진짜 새로운 날은 새로운 날이기보다는 새로운 해는 2018년도부터잖아요. 2017년도만 해도 박근혜 정권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달력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이제 펀딩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신다고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새날 달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그동안 그 새날에 출연해서 목소리를 모아주셨던 출연자분들을 기본적으로 그 얼굴을 다 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걸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서로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그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분들은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든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든 어떻게 애를 쓰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같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핑계 삼아 달력이라는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첫 번째 이벤트인데 이 계기로 서로의 얼굴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금이 생기면 또 그 4.16 그 기억 저장소 있죠. 거기가 또 큰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작은 힘도 보태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가 나온 건 아니죠? 지금 딱히 시안은 나온 건 아니고 그 저희가 도메인을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날베스트.com 예. 들어가시면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구글 폼으로. SANALBST.com. 네. 펀드 형태로 가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단순해요.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작비를 먼저 모으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제작비를 먼저 모아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펀딩 기간이 끝난 후에는 또 이렇게 그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10월 말 됐고요. 지금 2달 정도 남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새 달력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탁상형인 거죠? 예, 탁상용으로. 그러니까 그 달력을 보면 저는 일반적인 달력과는 좀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촛불 1주년에 관련된 주요 날짜라든지 세월호 사건 관련된 날짜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예. 기존에 있던 달력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형태로 예. 지금 진행되는 그런 달력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보통 달력이 12장이잖아요. 저희는 24장으로 진행됩니다. 24장으로요? 그만큼 얼굴을 많이 담고 싶어요. 새날 달력 많은 관심 바라고요. 이거 미리 지금 펀딩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새날베스트.com 네. 들어가셔갖고 펀딩 하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갖고 청원한 거 홍보 좀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은 그건 청원 대상이 되지는 못했어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돼야 그 20만 명을 갖고 청와대에서 답을 해주는 시스템, 백악관도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조국 수석 등 관련된 분들이 답을 해줄까? 저번에 또 그거 한번 답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답을 한 적이 있는데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인가 방송에서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게스트 나와가지고 낙태죄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사문화된 법에 좀 가까워요. 낙태를 해도 그걸로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낙태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없애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여자인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예.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프랑스를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낙태 합법화를 시킨 게 197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40년 뒤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낙태 비용이 70만 원 정도 드는 거를 건강보험에서 80% 정도 적용을 해줬는데 2013년부터 낙태 비용도 전액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있고요. 뭐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의 낙태를 방해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 여자친구가 내 허락도 없이 낙태를 했어요라고 내가 경찰서 가서 고발하겠다 하는 남자들이 나오면서 이게 막 같이 막 이슈가 되고 막 그러면서 예, 악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낙태가 제가 반대 의견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어려운 부분, 낙태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재벌가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총수가 오늘 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을 나만 받기 위해서 애를 지우면 되거든요. 민법이 그렇게 나와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법까지 같이 손봐야 돼요. 낙태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 민법을 없앤다는 거는 민법이라는 거는 상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민법이기 때문에 상속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손대서 같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낙태죄를 그냥 형법에 있는 낙태죄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을 같이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국 수석도 이거에 대해서 할게 말게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내용은 차치하고 청와대가 이런 시스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